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간 빠르죠? 예. 이제 오늘 뵙고 다음 주 뵈면 6월달이 다 끝납니다. 그럼 7월달, 8월달 또 뵙겠네요. 흐르는 세월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쌓여가고 있습니까? 실력은 쌓일 필요 없습니다. 실력 쌓이면 고생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실력 쌓일 필요 없이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밖에 없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투자론 다 했던가요? 포트폴리오 차례입니까? 맞나요? 야간하고 주간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간은 포트폴리오까지 다 끝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아무데나 펴놓고 제가 그냥 봐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 부동산 투자론 해봐요. 그럼 투자론 그러면 순서라도 좀 알아보게요. 반복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투자의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그럼 장점, 단점에서는 지렛대 효과 정도가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렛대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유형 파트를 배우죠. 유형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형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비례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 배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포트폴리오 배웁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내용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후반부는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금융수학, 그러니까 투자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학 지식 배운다. 선생님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합계 시한가치죠. 합계 시한가치. 합계 시한가치 계수 이런 거 배웠잖아요. 합계 시한가치 계수 배웠습니다. 이렇게 6가지 계수. 이거 끝나고 나서 현금 흐름 배웠잖아요. 영업 현금 흐름, 그다음에 처분시 현금 흐름, 현금 수지를 공부했습니다. 현금 수지,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 총 7가지 형태로 시험에 출제한다. 첫 번째, 순서 암기하십시오. 두 번째, 크기 비교, 쟁점은 동일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려사항. 순용업소득을 산정할 때, 유효총수득을 산정할 때 고려사항 필요한 항목, 그렇잖아요. 자기 위의 것들이다. 거기서도 쟁점은 영업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경비라고 그냥 주면 좋을 텐데 재산세를 주면서 재산세는 순용업소득 산정 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영업경비는 순용업소득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영업경비는 순용업소득 산정 시 필요한데 영업경비를 주면서 순용업소득 산정 시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금방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영업경비를 안 주고 재산세를 주는 거야. 종부세를 주고 보험료를 주는 거라고요. 그럼 재산세, 종부세, 보험료는 영업경비로서 순용업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 필요한 항목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소득세, 공실 및 불량부채, 그다음에 원리금 상한액, 부채 서비스세 이런 것들은 순용업소 산정 시 고려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거. 공실 및 불량부채는 영업경비가 아니에요. 그러나 순용업소 산정 시 고려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고려사항이잖아요. 왜? 자기 위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요. 자,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6번째는 뭘 배웠냐면 투자 분석 기법 배웠습니다. 투자 분석 기법.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합계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할인 기법이라고 해서 순수 내하고 연평균 수정가법하고 그다음에 현가 횟수 기간법이 있었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합계 시한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 비할인 기법. 합계 시한가치 고려한다. 할인 기법,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합계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비할인 기법. 여기는 할인 기법, 얘는 비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에서 먼저 어림셈법 배웠잖아요. 승수하고 수익률, 수식 8가지 공부하고 역수관계 있는 거. 여기서 쟁점은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처럼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이고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처럼 수지가 나오면 투자이고 그다음에 승수끼리 비교가 나올 수 있어요. 순소득 승수하고 총소득 승수 비교 나오고 세전현금 수지 승수하고 세후현금 수지 승수 비교 나온다. 뒤에 승수가 따라 나오면 붙어 나오면 밑에 게 더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세전현금 수지가 크다. 왜? 세금을 낼 거니까. 그런데 뒤에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후현금 수지 승수 붙어 나오면 밑에 게 더 커진다. 즉 세전현금 수지 승수보다 세후현금 수지 승수가 더 크다. 됐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세후 현금 수지 승수와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있다.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가 같아버리면, 그러면 뒤에 승수 붙어 나와도 같게 된다.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중에서 어디가 크다? 순소득 승수가 더 크다. 자, 그런 건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에서, 아니요, 비하는 기법에서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에서 대부비율 배웠죠. 대부비율 나오면 지분비율이 나와야 되고,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지분비율만 낮아지고 나머지는 다 높아진다.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지렛대가 커진다. 지렛대가 커진단 말은 남의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소리고, 그러면 금융적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부채비율도 높아진다.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서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뭐가 높아진다?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나 지분비율은 떨어진다. 대부비율 밑에 지분비율 더하면 1되고, 대부비율 밑에 지분비율 나누면 부채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네 가지로 배웠잖아요.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나눈다. 그다음에 저당, 지분 나눈다. 그다음에 부채, 자본 나눈다. 대부비율, 지분비율 나눈다. 됐죠? 그게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비율이 주어지면 지분비율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고, 부채 비율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 있습니까?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순용업 소득에 대해서, 순용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가장 잘 나오는데,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순용업 소득이 뭐보다 크다? 부채 서비스액보다 크다는 소리고, 부채 감당률이 1이 되면 순용업 소득과 부채 서비스가 같게 되는 거고, 그럼 뭐가 0되고? 세전 현금 수지가 0되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다른 학원에서 보면. 자, 부채 감당률이 1 됐습니다. 이 부채 감당률이 1 된단 말은 천천히 해볼까요? 이렇게 순용업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같다는 소리잖아요. 여기 1 됐다. 부채 감당률이 1 됐다. 순용업 소득과 부채 서비스 같죠. 순용업 소득 1억이다. 부채 서비스도 1억이다. 그래야만이 부채 감당률이 1 되는 거죠. 그러면 순용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그게 뭐가 돼요? 세전 현금 수지. 그래서 부채 감당률 1이 되면 순용업 소득과 부채 서비스가 같다는 소리고, 덩달아서 뭐가 0이 된다? 세전 현금 수지가 0이 된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0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가지고 한원율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부채 감당법. 그러면 세 가지 곱한다. 부, 대, 적.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서 부채 감당률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 부채 감당률이 또 언급됩니다. 금융론에서. 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 나오면 수식에서 순용업 소득이 나와야 됩니까? 유효총소득이 나와야 된다. 자, 채무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의 수식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부채 감당률은 매년 나와요. 근데 채무 불이행률은 그동안 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채무 불이행률이 나오면 유효총소득에 대해서 영업 경비 플러스 뭐가 된다? 부채 서비스액. 자, 이 수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야. 이게. 자, 됐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물론 이 할인기법에서는 순수내,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 내부순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부순위율. 내부순위율은 연평균 기대순위율인데 시험은 한 번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내부순위율로 할인하면 순형가는 0이 되고 수익성지수는 1이 되고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이 같아진다. OX. 다시. 내부순위율로 할인하면 순형가 0되고 수익성지수는 1되고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이 같아진다. OX. 그러지 마.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 믿음이 안 가. 현가. 여기다. 이러고 써놓고 공부하잖아요. 써놓고. 현가가 있어야지. 무조건. 순수내는 현가가 있어야 한다니까, 현가가. 공법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니까.
이게 돼야지 공법을 하는 거예요. 1차가 돼야지 공법 하는 거잖아. 근데 뭐 공법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 공법은 수업만 열심히 들어, 수업만. 집에 가서는 민법하고, 그 다음에 개론하고 중개사법만 하시라고. 그렇게. 자, 괜찮아요. 시험 보기 전에 알았으니까 됐지 뭐. 자, 됐어.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 지렛대역과하고 유형과 수익 끝나면 투자론이 다 끝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렛대역과부터 가볼게요. 지렛대역과 뭐 별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아세요. 자, 책은 몇 페이지? 책은, 자, 우리 투자론 처음에 투자의 개념과 장점,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럼 80페이지에 지렛대역과 나왔습니다. 자, 지렛대역과 맞춰보자고요. 별것도 없습니다. 눈 크게 뜨면 돼요. 되고. 지렛대역과를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불러요. 자, 개념부터 나와요. 이 지렛대역과는 내용이 별것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개념부터 나옵니다. 지렛대역과가 이론적으로 한 5번인가 나왔는데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념이 나와. 개념이. 그래서 지렛대역과는 타인자본 이용했다. 타인자본 이용해서 투자했는데, 그런데 내 돈의 수익률이 자기자본 수익률. 요 자기자본 수익률은 변화를 초래합니다. 이게 지렛대역과예요. 뭐 변화 초래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인자본 이용했다. 그럼 자기자본 수익률이 변동한다. 자기자본 수익률은 뭐라 그럴까요? 지분 수익률이라고 한다.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 자, 그동안 나왔던 게 이거예요. 지렛대역과란 타인자본 이용해서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이 변화했다.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이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분 수익률입니다. 근데 타인자본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요. 차입을 이용하여, 저당을 이용하여, 전세를 끼고, 부채를 이용하여 전부 다 타인자본 이용한 것이다. 그랬더니 내 돈의 수익률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근데 이 지렛대 효과는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가 있다. 유형까지. 유형, 지렛대 효과 유형. 자, 그럼 첫 번째가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고, 내 돈의 수익률이 변하지 않을 수 있고, 내 돈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정의 지렛대라는 게 있는데, 이 정의 지렛대는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립지렛대는 내 돈의 수익률이 변동하지 않는 거고, 부의지렛대는 내 돈의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라고. 은행에서 돈 안 빌렸다기 봐요. 은행에서 돈 안 빌려오면 지렛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돈 안 빌려왔다. 차입이 없다. 요 차입이 없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총투자 수익률과 총자본 수익률하고 뭐가 똑같을까? 자기자본 수익률이 똑같아요. 돈 안 빌려오면 총자본하고 자기자본하고 똑같잖아요. 내 돈이 총자본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돈 안 빌려왔다.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이 10%다. 그게 총자본이 내 돈이잖아요. 자기자본 수익률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돈 빌려왔는데 요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자기자본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자기자본 수익률이 변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높아지면 정의 지렛대, 변하지 않으면 중립 지렛대, 오히려 떨어지면 부의 지렛대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러면 요 정중립 부를 결정하면서 무조건 다 돈 빌려온 거야 이게. 돈 안 빌려오면 지렛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돈 빌려오면 정중립부, 즉 자기자본 수익이 높아지거나 떨어지거나 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 뭘 결정하냐면 무엇이 여기에 정중립부를 결정하냐면 차익금리가 결정해. 차익금리가. 그러니까 돈 빌려왔다. 타인자본 이용했다. 그러면 차익금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익금리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자본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 정해지랬대. 자기자본 수익이 떨어지는 경우 부해지랬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중립지렛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에서 중요한 말은 타인자본 이용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차입금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말이지. 자, 이제요. 정해지렛대는 총투자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10%인데 차익금리, 은행 이자율, 요 차익금리를 다른 말로 부르는 거지. 차익금리, 대출금리, 저당 이자율, 저당 수익률. 요 저당 수익률이라고 잘 나오죠.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은행의 수익률이라는 소리지. 내가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차익금리가 은행의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저당 수익률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러면 요 총자본 수익률이 10%인데 차익금리가 5%다. 총자본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오겠잖아요. 그럼 이게 5%면 이 5%로 돈 빌려서 투자하면 10% 수익을 내는 거야. 그럼 10%에서 5% 주고 나면 나머지 5%가 내 돈에 달라붙는다. 그럼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것을 정해지랬더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총자본 수익이라고 차익금리 비교, 자기자본 수익을 비교해서 총자본 수익을 그대로 했는데 자기자본 수익이 이렇게 높아지죠.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정해지렛대라고 한다. 중립지렛대는 총자본 수익률하고 뭐가 똑같을 때 차익금리가 똑같을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동하지 않는단 말은 10% 그대로 있다는 소리죠. 그럼 총 자본 수익률 10%, 자기 자본 수익률도 10% 변화지 없죠. 이걸 중립지렛대. 이거 표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 금리가 똑같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X입니까? 오, 아니지. X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곤란해지지.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 금리가 똑같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 자본 수익률 변동하지 않는다 이 소리잖아요. 그걸 중립지렛대라고 그래요. 예전에 20회 이전에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냐면 중립지렛대란 이렇게 했어요. 중립지렛대란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 금리가 같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중립지렛대 말을 빼고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 금리가 같다면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속인다고. 어떻게 속이냐면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 금리가 같을 때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그래요.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자기 자본 수익률도 높아진다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그럴싸하다고요. 뭐요?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 금리가 같다. 이때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자기 자본 수익률도 높아진다 이렇게 해요. 뭡니까? X입니까? X예요, X. 요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 금리가 같으면 요 두 개가 같으면 부채 비율이 높든 낮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동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앞에 말을 잊어버리고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렇지. 맞다. 그래서 틀려버리면서도 흐뭇하지. 틀리면서도 흐뭇해. 맞춘 것처럼. 틀렸는데 맞춘 것처럼 흐뭇해. 됐다, 이번에는. 개론이 이번엔 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흐뭇하지 몰라. 떨어져 놓고 흐뭇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두 개. 그러니까 지렛대가 나오면 요 차익금리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차익금리하고 총자본수익률이 같잖아. 같으면 부채 비율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자기 자본수익 변동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속아버린다고, 이게. 자, 이번에는 부의 지렛대입니다. 부의 지렛대는 총 자본수익률이 있고 차익금리가 있는데 오히려 차익금리가 더 높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오는데 은행에다 이자를 많이 주기로 하고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차익금리가 15%고 총 자본수익률이 10%면 이런 소리가 돼요. 15%를 빌려와서 투자했는데 10%밖에 수입을 못 냈다. 그럼 이 10% 은행에다 주고 그리고 내 돈 깎아서 또 줘야 돼.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이 떨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 총 자본수익률은 변동하지 않는데 자기 자본수익률이 떨어져서 총 자본수익률이 더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부의 지렛대라고 한다. 그래서 정중립 부를 결정하는 것은 요 차익금리.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총 자본수익률보다 차익금리가 낮을 때, 총 자본수익률이 더 높을 때,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자기 자본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정의 지렛대라고 한다. OX? 다시요. 자, 총 자본수익률이 차익금리가 높을 때, 차익금리가 낮을 때,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그럼 자기 자본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정의 지렛대라고 한다. OX? 오잖아요. 다시요. 이러지 마. 자, 총 자본수익률이 차익금리보다 높을 때,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정의 지렛대야. 그 뒷말은 부수적인 거라고. 근데 그 뒷말 가지고 속인다고. 근데 내가 유심히 보면 두 분이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뭐 하는 거 뒤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꼭 이 앞에를 잊어버리고 이것 가지고 이야기해. 부채비율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잖아요. 여기서. 여기 봐봐요. 여기서 총 투자 수익률이 차익금리보다 크다잖아요. 그럼 정의 지렛대 끝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어질 때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자기 자본수익률도 높아진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의미가 없고 여기서 딱 끝난 거지. 여기서 이해됐죠? 네, 더 이상 못해. 자, 이제요 하나만 더 합니다. 부의 지렛대인데 정의 지렛대로 전환하고 싶다. 이게 나왔어요. 이제 이게 27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내 부의 지렛대인데 정의 지렛대로 전환하고 싶다. 그럼 부, 중립, 정을 결정하는 그 뭐다? 차익금리. 요 차익금리. 그러니까 차익금리를 변화시켜줘야 돼. 차익금리. 따라서 부의 지렛대인데 정의 지렛대로 전환하고 싶다. 그럼 이 사례에 의하면 요 차익금리를 10% 밑으로 떨치면 돼. 그럼 차익금리가 9%가 되면 총자본수익이 10%니까 총자본수익보다 더 떨어졌죠. 그러면 정의 지렛대야. 따라서 부의 지렛대를 정의 지렛대로 전환하고 싶다. 그럼 뭘 낮춰라? 차익금리를 낮춰라. 차익금리를 낮추면 된다. 이렇게. 근데 27회 때는 이렇게 됐어요. 부의 지렛대를 정의 지렛대로 전환시키려면 부채 비율을 낮춰라 이렇게 했다고. 부채 비율 낮춘 거랑 상관없죠. 뭘 낮춰라? 차익금리를 낮춰라. 자,
이게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 요 세 번째도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온 지문이죠. 요 세 번째는 우리 책에 없습니다. 우리 책에 없으니까 세 번째는요, 타인 자본 이용했습니다. 자, 쓰실 분은 쓰셔야지. 타인 자본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타인 자본 이용하면 좋은 점은 지렛대 효과가 기대된다.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가 기대된다를 다른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자본 순위를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타인 자본 이용했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으면 은행돈 갚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타인 자본 이용했으니까 지렛대 효과는 기대되지만, 즉 자기 자본 순위를 높일 수 있지만, 타인 자본 이용했다 지렛대 효과가 기대된다, 부의 지렛대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 뭐요? 정의 지렛대가 기대되겠지만 그러나 갚아야 되겠지.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위험, 금융적 위험 등 투자 위험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금융적 위험 등 투자 위험은 증가한다. 여기에 거의 10번 나왔습니다. 증가한다. 투자 위험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타인 자본 이용하면 투자 위험은 감소한다. OX, X. 타인 자본 이용하면 금융적 위험 등 투자 위험이 뭐한다? 증가한다. 자, 끝났습니다. 81쪽은 자기 자본 순위를 계산 문제에 가는 거니까, 자, 우리가 계산 문제는 뭐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을 거니까요. 자, 됐어요. 이렇게. 자, 80쪽의 기출지문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다 볼 겁니다. 그 기출지문 중에서 세 번째 기출지문을 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칠판에 있는 거예요. 타인 자본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된다. OX, X. 위험이 뭐한다? 증가한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렛대 효과 이제 마무리되죠. 자, 굳이 따진다면 여기다 지렛대 효과는 자기 자본 순위를 계산할 수 있어야죠. 자기 자본 순위를. 올해는 자기 자본 순위를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요 자기 자본 순위 계산 문제는 한 5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 최근에 29회 때 나왔어요. 29회 때. 그래서 요 자기 자본 순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뭐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위험으로 갑죠. 그 다음 페이지 위험. 위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한다? 그건 시험에 나오지 않죠. 그러면 요 위험을 측정할 때, 위험을 계산할 때 뭘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통계학에서는요. 표준 편차와 뭘로 측정한다? 분산으로 측정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나 분산이 나오면 그것은 위험을 뜻한다. 측정한다 말은 계산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표준 편차, 분산 계산 문제가 딱 한 번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하죠. 여러분들은 표준 편차와 분산으로 위험을 측정한다. 그걸 거야. 끝. 자, 그 다음에 위험의 종류. 요 위험의 종류도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위험이 한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한 문제가 나오면 요 위험의 종류가 지문에 한두 개, 하나 정도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죠. 투자 위험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사업상 위험이라는 거 나오죠. 요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은 내가 부동산 투자 사업함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위험을 사업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는 위험이죠. 제가 설명한 것은 시험에 안 나오고 이렇게 해요. 사업상 위험이란 부동산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다 이렇게 해요. 이 말은 부동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위험이다. 그럼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상 위험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걸 사업상 위험이라고 해요. 여기에 시장 상황이 변동한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시장 위험이 나오고,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단 말은 부동산 사서 방치하는 게 아니죠.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할 때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근로자가 파업한다든지 이래서 나타나는 것을 운영 위험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는데 위치 선정을 잘못했어요. 입지 선정을 잘못했다. 입지 선정이 실패. 검단에 투자해야 되는데 김포에다 투자했다. 이렇게 되면 위치 선정을 잘못했죠. 그것을 위치적 위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사업상 위험에 해당되죠. 사업상 위험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냅니다. 위치적 위험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중요성이 없죠. 자, 근데 많이 나왔던 거 금융적 위험이 가장 많이 나오죠. 금융적 위험.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으면 은행에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원리금을 갚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걸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타인 자본 이용했으면 여기는 금융적 위험이 나오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 이용했습니다. 그럼 칠판에 두 개 나왔잖아요.
타인자본 이용하면 지렛대 효과는 말 나오고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이 말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타인자본 이용하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위험을 금융적 위험. 그러면 금융적 위험은 타인자본 이용했을 때만 나타난다. 선생, 그러면 타인자본을 많이 이용하면 그러면 금융적 위험이 커집니까? 당근. 그렇게 된 거지. 시험 지문에 타인자본을 많이 이용하면, 타인자본을 억수로 많이 이용하면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뭐라고 나온다? 너희들이 말해줘야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해줘야죠. 자, 타인자본 많이 이용했다. 타인자본 억수로 많이 이용했다. 그러면 금융적 위험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그걸 다른 말로 해보라고.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지난주에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을 뭐하라고 배웠을까? 대부비율이 높다, 부채비율이 높다, 남의 돈을 많이 빌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금융적 위험이 시험에 나오면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금융적 위험은 커진다. 그걸 반대로 하면 대부비율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금융적 위험은 작아진다. 그러면 대부비율이 없다, 부채비율이 없다, 전액 자기자본이다. 금융적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가장 잘 나오는 거야. 전액 자기자본이라면 투자 위험은 안전히 제거된다. OX. 다시. 전액 자기자본이다. 천천히. 전액 자기자본이라면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OX. 안 볼 땐 개입 안 볼 테니까. 안 볼 테니까. 전액 자기자본이라면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응, X.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를? 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액 자기자본이다. 그러면 전액 자기자본이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게 아니라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 금융적 위험 완전히 제거. 이렇게 나와야지. 완전히 제거.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은 현금화가 곤란하다. 황금성이 낮다. 그래서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가격을 다운시켰다. 10억짜리를 7억에 팔았다. 그러면 7억에 파는 이유는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니까, 현금화가 안 되니까 가격을 다운시켰지. 그럼 3억을 손실봤다. 그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 유동성 위험이란 현금화 과정에서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 왜? 시장에서는 10억이 흐르는데 나는 7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3억만큼 손실 발생했다. 이걸 유동성 위험. 또 다른 말.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없다. 내가 지금 팔고 싶은데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 10억에 팔았다. 원하는 시기에 못 파는 거죠. 그래서 뭐다? 유동성 위험이 난다. 두 가지.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 과정에서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 또 하나는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없다. 그것도 뭐다? 유동성 위험에 속한다. 자, 네 번째 인플레 위험. 인플레 위험은 무엇가 인플레 위험이냐? 무슨 말이 인플레 위험이냐? 그걸 내지 않아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해서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플레 위험이라 하는데 그건 내지 않고 주구장창 이걸 내요. 물론 잘 나오진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오지만 인플레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출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임대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걸 낸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 대출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럼 인플레 위험을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걸 낸단 말이에요. 변동금리. 변동 이자율로 간다는 거지. 이자율로. 그러니까 인플레이 발생할 것 같으면 대출자는 변동 이자율을 선호한다. 이렇게. 변동 이자율로 감으로써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 되셨죠? 자, 그걸 내는 거예요. 그거. 자, 이걸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금융원에서 다시 배우기로 해요. 임대인들은 인플레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한 달에 50만 원 임대료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말든 무조건 50만 원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50만 원 받았는데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하면 이 50만 원의 10% 가치가 떨어져서 약 45만 원밖에 안 된다고 가치가. 그래서 임대인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임대료 인상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럼 50만 원인데 10% 업에서 55만 원 받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인플레 위험을 피해가는 거야. 그러면 임대인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임차인들에게 인플레 위험을 떠넘기기 위해서 고정 임대료 계약 맺는다. 임대료 인상 계약 맺는다. 임대료 인상 계약 맺는다. 계약.
그럼 이 두 가지는, 요 두 가지는 대출자가 변동이자를 가는 것은 인플레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계약을 맺는 것은 인플레 위험을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거고, 떠넘긴다를 투자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전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험의 전가 수준에 속한다. 위험의 전가. 위험의 전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 위험은. 여기서 위험의 종류가 끝났습니다. 근데 위험에서 위험의 종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이 있다면 이러한 위험을 피해가 보자. 좀 줄여보자. 그래서 위험 처리 방법이 나오죠. 자, 책 몇 페이지로 왔습니까? 83쪽. 83쪽의 큰 3번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 태도죠. 이 위험에 대한 투자자 태도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4번 가면 위험 관리 방법 나오네. 이 위험 관리 방법이 위험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 관리 방법 6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자, 하나씩 설명할 건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해 안 되면 이해할 필요 없고 그냥 중요 포인트 암기하고 그러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거기 이제 맞춰내면 돼요. 자, 위험 관리 방법 하자고요. 위험 관리 방법, 위험 처리 방법 그래요.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위험 관리 방법, 위험 처리 방법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위험이 있으면 투자하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겠다. A라는 부동산이 위험이 있다. 그러면 투자하지 않겠다. 그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이렇게 합니다.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1번, 2번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위험한 투자를 해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냅니다.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제외시켰다 이렇게 냅니다.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다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을 피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위험 회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의 전가는 다른 사람에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두 번에 걸쳐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을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다고요. 뭡니까 있습니까? X.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 회피 수단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수적 예측 방법도 시험에 나오면 아주 편하게 나오면 보수적 예측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요. 위험 관리 방법이 위험 처리 방법이거든. 그럼 보수적 예측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낸다고요. 그럼 자 그게 옳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보수적 예측 방법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보수적 예측 방법은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산정해야 되겠다. 그럼 보수적으로 한다는 말은 낮춘다는 소리야. 낮춘다. 그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대 수익률을 뭐 한다? 낮춘다. 낮춘다를 하향 조정한다. 또 하향 조정한다.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기하라고 외우라고 했잖아요. 기하.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대 수익률을 뭐 하는 방법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처리하겠다는 소리죠. 근데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요 하향 조정한다, 낮춘다는 다른 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요 기대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요. 기대치라고 그래요. 기대치. 기대치. 기대치를 높임으로써 위험을 처리한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기대치를 뭐요? 낮춤으로써. 또 이렇게 표현해요. 요 기대치, 기대 수익률 다 똑같은 말인데 투자 수익의 기대치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투자 수익의 기대치. 투자 수익의 기대치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나옵니다. 자, 또는 투자 수익의 추계치 뭐 이렇게 나와요. 추계치.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잘 나오는 표현은 요 기대 수익률인데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이게 아니라 기대치를 하향 조정한다. 투자 수익의 기대치,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게 보수적 예측 방법이야. 자, 그러면 책에 있는 1번, 2번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2번이 이제 깊은 내용인데 2번 볼 필요 없고 1번 낙관적 상황의 확률을 낮게 비관적 상황의 확률을 높게 하여 뭐 이 정도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기대 수익을 뭐 한다? 하향 조정한다. 하향 조정한다. 그렇게요. 자, 그 바로 옆에 있는 기출집 한번 보자고요. 최근에 나왔던 거 28회에 나왔던 거.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대 수익을 높인다 낮춘다? 낮춘다죠. 낮춘다인데 이렇게 냈어요.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OX, 이렇게 투자 수익의 추계치 또는 기대 수익률 또는 기대치를 뭐 한다? 낮춘다. 그러면 끝나. 자,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위험 관리 방법에서 세 번째
세 번째가 시험은 가장 잘 나오긴 하죠.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그러면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래요. 그럼 위험조정 할인율이 뭔데? 위험조정 할인율이 요구순위입니다. 위험조정 할인율. 이게 요구순위죠. 그럼 요구순위를 사용한다는 소리거든. 이거 사용한다. 이게. 네, 요구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하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한다. 높인다는 소리죠. 요구순위를 높인다. 자,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어느 부동산에 위험이 있다. 그럼 위험을 처리해보자. 그러면 위험이 높아지면 투자자는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위험이 높아지면 여러분이 투자자야.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그러면 나는 위험이 있으니까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야. 그런데 이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위험이 높으니까 그 위험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위험이 높아지면 나는 위험에 대해서 많은 할증률을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할증료. 위험 할증률을 높여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 말은 위험의 대가를 주세요. 그 말이야. 위험의 대가 주세요. 그러면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면 투자자의 요구수는 뭐한다?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위험을 처리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순위를 뭐한다? 높이겠다. 그래서 요구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고층 건물에 매달려서 유리창 청소하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자, 그분들은 위험을 많이 부담해요. 위험을.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위험을 처리해줘야 돼요? 어떻게? 수익을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위험을 처리해주는 거라고.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위험이 높으면 이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래? 위험을 많이 부담하구나. 그럼 일당 1,000만 원 이렇게 주겠다. 일당 1,000만 원 준다면 나 할 거야, 가서. 일당 1,000만 원 주면 비바람이면 몰아쳐도 나 할 거야. 일당 1,000만 원 준다면. 그렇지? 그럼 하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해야지. 여러분도 일당 1,000만 원 된다면 여기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말고 나 따라다녀. 여러분도 위에 올라갈 필요 없어. 밑에 있으면 돼. 그래서 커피 올려 그러면 커피 멀리다 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되잖아. 그럼 일당 여러분 300만 원. 나 700. 오케이? 알아보자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나 수업할게 이제. 내년부터 그거 알아보자고. 그거야 그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으면 이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수익을 많이 줄게. 그 소리야. 그러면 위험이 높은데 수익을 많이 준다면 그래? 나 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거 하자는 소리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다 써. 예? 일당 1,000만 원. 유리창 청소. 나도 할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이 높으면 위험 할증이 높아니까 요구순위를 높여서 위험을 처리하겠다. 요상. 근데 요즘은 요구순위 안 나오고 할인율.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요. 봐봐요. 자, 위험이 높은 부동산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현재 가치 환원한다. 이 말은 현재 가치 만든다는 소리야. 그러면 현재 가치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할인율이 필요하지. 그때 할인율이 요구순위거든. 그럼 할인율을 높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이렇게. 그러면 현재 가치는 커질까 작아질까? 에이 그러지 마. 할인율이 높아졌잖아. 그러면 현재 가치는 낮아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요 위험과 가치가 반대로 가는 거야. 위험이 높아졌죠. 위험이 높아지니까 가치는 낮아지지. 여기서 위험과 가치가 반대로. 위험과 가치 반대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다. 이렇게 나오지. 물론 안 중요해요. 괜히 빨간 거로 썼네. 안 중요한데.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자,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요구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이게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유리창 청소도 하고 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위험이 높으면 요구순위를 높인다. 위험이 높으면 할인율을 높인다. 됐죠? 그럼 끝이야. 근데 그걸 약간 각색해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온 거야. 위험한 부동산일수록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의미하셨죠? 그러면 이게 위험조정 할인율 사용하는 방법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기출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28회 때 나왔습니다. 위험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현재 가치 만든다. 그럼 할인율이 필요하다. 이 소리지. 할인율이 필요하다.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근데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거. 시험장 가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시험장 가면 두세 문제가 이미 알고, 다 알고 있는 내용도 안 보여버려요.
그래서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이렇게. 자, 이제 네 번째가 민감도 분석입니다.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다른 말로요. 감흥도 분석 그래요. 민감도 분석. 요 민감도 분석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민감도 분석이 나오면 무슨 글씨가 나와야 돼요? 감흥도 분석? 민감도 분석이 나오면 포인트가 있는데 무슨 말 나와야 됩니까? 아, 신경 쓰지 마. 머리 아프게. 내가 할게. 내가. 여러분, 머리 아픈 거 쉽잖아. 이렇게. 제가 할게요. 그렇지. 투입 요소. 요 투입 요소가 나와야 돼. 또요. 투입 요소 또. 투입 요소. 저는 책에는 산출 요소라고 써놨죠? 산출 요소 써놨는데 산출 요소보다는 결과치라는 게 더 잘 나와요. 결과치. 이렇게. 그래서 투입 요소가 나오고 산출 요소가 나오면 민감도 분석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민감도 분석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던 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민감도 분석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오. 지금 우리 위험 처리 방법을 하고 있잖아. 그 민감도 분석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오. 그게 가장 단순하게 나온 거야. 자, 또 하나. 민감도 분석이란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결과치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OX. 오. 됐죠? 그게 전부라고, 전부. 또는 이렇게요. 민감도 분석이란 투입 요소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할 때 결과치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OX? 오. 그렇게 된다고. 또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민감도 분석이란 개발된 부동산을 시장에 내놨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팔려 나가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OX. 다시요. 다시. 민감도 분석이란 개발된 부동산을 시장에다 판매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팔려 나가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OX? X. 투입 요소 뭐 결과치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된 부동산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지금 투자론 하고 있잖아. 개발된 부동산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봐봐요. 내가 검단에 원룸을 100개를 공급했어요. 100개를 공급했는데 1년 동안 90개가 팔려 나갔대. 그러면 90%가 흡수된 거야. 무슨 말 됐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지역에 개발된 부동산이 어느 정도 팔려 나갔는가? 이것 분석하는 것은 민감도 분석입니까? 흡수율 분석입니까? 흡수율 분석이라고. 이제 되셨죠? 그러면 다시 갑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부글부글 끓지만 그리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어. 그 가스 차가지고 배 나온 거야. 배 나오잖아요. 가스 차서 그렇지. 그래서 TV 선전한 거 아무리 먹어도 안 돼. 속병이 나봐. 가스 차서. 이 가스는 도저히 분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해줘야지. 목요일날 특히 그런다. 목요일날. 자, 민감도 분석이란 개발된 부동산을 시장에 내놨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흡수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OX? X. 그것은 흡수율 분석이잖아. 흡수율 분석.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게 민감도 분석 관련해서 시험 나왔던 지문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별것도 없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산출 요소. 지금 설명할 건데 그게 설명이 이해 안 되면 하지 마. 이해하지 말고 요 투입 요소하고 산출 요소 결과치만 찾아내면 돼. 그러면 끝난다고. 그럼 미리 이제 지문부터 보고 갈게요. 지문 뭐라고 했는가? 자, 민감도 분석 바로 옆에. 자, 기출지문.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민감도 분석에 관한 지문이라고요. 근데 이걸 약간 바꾼다고. 약간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민감도 분석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 건데 그 설명이 이해 안 되면 이해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이 지금 위험을 안고 있는데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 부동산에 순현재 가치가 있을 거고 이 부동산에 내부 수익률이 있을 것이고 이 부동산에 세전 또는 세후 현금 수지가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변동이 심하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럼 위험을 커지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게 위험을 처리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순현가 나오고 수익성 지수 나오고 내부 수익 나오고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계산하려면 이 부동산에 뭔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부동산의 예상 임대료. 그럼 예상 임대료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여기에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또는 수익성 지수, 여기 뭐 수익성 지수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가 달라진단 말이지.
그럼 예상 임대료를 아주 싸게 받아봐요, 여기. 여기 방 10개인데 예상 임대료 1년에 10만 원. 그럼 수년가는 매우 낮게 나오겠잖아요. 의미하셨죠? 그 다음에 공실률. 공실률을 엄청나게 높게 잡아버리면 그러면 수년가 작아지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 영업경비가 크면 클수록 이 부동산의 수년가, 내부수익률, 세전수지, 세후연금수지, 즉 나오는 것들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지. 결국은 얘들을 투입요소라고 한다고. 투입요소. 투입요소가 변하면 이게 결과치라고요. 그 결과치. 결과치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분석해 보겠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민감도 분석이라 하면 투입요소, 예상임대료, 공실률, 영업경비 등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집단적으로 2개 묶어서 변화시킬 때 결과치, 수년가, 내부수익률 얘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야. 근데 영업경비를 변화시켰을 때 수년가, 내부수익률 등이 가장 크게 변동했다. 그 민감도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한다고. 그러면 영업경비 관리를 잘해야만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소리라고요. 뭐 이해되다 안 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해되다 안 되다 그러니까 그 이해할 필요 없다고요. 그럼 뭔만? 투입요소, 그 다음에 결과치. 결과치를 가끔씩 산출요소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끝난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옮겨왔잖아요. 자, 그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자, 5번.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6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에 대해서 이제 보고 가자고요. 평균 분산 결정법에 대해서. 자, 4번까지가 설명 끝났고 5번 평균 분산 결정법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5번 평균. 평균은 뭘 뜻하고? 평균은 기대 수익을 뜻하고 기대치를 뜻하고 분산은 뭘 뜻하고? 위험을 뜻하고. 평균 분산 결정법은 평균 분산을 통해서 어떤 투자할 것인가 결정하자. 이 분산은 위험을 뜻한다. 위험은 분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표준 편차라고 표시한다.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은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한번 어떤 걸 선택할까 따져보자. 그럼 A하고 B가 기대 수익이 똑같다 이렇게. 그럼 기대 수익이 똑같으면 A가 위험이 높다. A가 위험이 높고 B는 위험이 낮다. 그럼 우리가 위험을 처리하잖아요. 위험을 처리할 때 위험을 높은 거 선택한다. 낮은 거 선택한다. 낮은 거. 그러면 기대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하겠다. 그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낸다고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이란 기대 수익의 평균과 위험을 가지고 분산을 가지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OX? 오! 그렇게 낸다고 그렇게. 그냥 타이틀 그대로 내는 경우도 많다는 소리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기출지문 이제 보자고요. 기출지문. 민감도 분석했고 그 바로 밑에 평균 분산 결정법은 내부 수익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OX? 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타이틀 그대로 나오는 거야. 타이틀 그대로. 자, 그다음에 보험 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위험의 전가. 그 밑에가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에 전가하기 위해서 뭘 가입한다? 보험에 가입한다. 자, 보험에 가입한 것은 위험의 전가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위험의 전가가 2개 더 있었죠. 뭡니까? 아니, 변동이자로 간다는 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대출자는 변동이자로 간다.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계약을 맺는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을 하향 조정하고 틀렸죠. 요구 수익을 상향 조정하고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분석 등을 실시한다. 등자에 해당되는 게 뭘까? 포트폴리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험 관리 방법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위험 배웠는데 위험이 다 끝난 게 아니죠. 여기 지워졌는데 위험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위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서는 위험의 개념 별로 안 중요하고 위험의 종류도 별로 안 중요하고 위험 관리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위험 관리 방법. 그럼 위험 관리 방법 끝나고 나면 위험이 이제 얼추 끝나는데 위험 관리 방법 끝나고 나서 수익을 배워. 수익을 배우고 나서 수익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배워요.
그러니까 유형과 수익 관계 별로 안 중요합니다. 유형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위험을 일단락 하고, 이제 85페이지 수익률은 정확히 10분 쉬었다 하죠. 됐습니까? 예.